안녕하세요. 2006년 4월 25일 2026학년도 양자역학과 홍익학습법의 2회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양 물리학과 연표입니다. 어, 지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중간고사 그 여러 여건에서 시험 준비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 돌아보고 그리고 지지난주 중간고사 전에 6주차에 강의했던 거 조금 이제 서양 물리학 쪽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용어들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인 서양 물리학 연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저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0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그 어, 흔히 이제 선다형이라고 선택형이라고 해갖고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 사지선다형에서 네 개 중에서 고르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 여섯 개인데 저는 막 여섯 개, 다섯 개에서 이렇게 고르는 걸 좀 냈습니다. 선다형이 네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 그 단답형이라고 해서 완성형 가로넣기요. 그게 두 문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OX 문제가 세 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서 짧게 쓰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들 잘 보셨더라고요. 어쨌든 막 근무 중에 또는 뭐 상담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 중에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중간고사 일정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응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우리가 이제 오픈 테스트였잖아요. 문제를 그 미리 각자 계신 곳에다가 제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이라든가 주교재도 참고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몇 개 그 생성형 AI들한테 그 한번 이 PDF 파일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클로드라고 하는 저 최근에 나왔던 뭐 어시던트 뭐 그 AI라는 거하고 많이 알려진 챗GPT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그리고 노트북 LM이라는 건 제가 자주 설명을 좀 했었죠. 그다음에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펄플렉시티라고 하는 또 AI도 있는데 몇 개 한번 그 PDF 10문제를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모든 AI들이 1번부터 9번까지를 모두 다 정답을 맞췄어요. 그것도 한 1분 안에. 그리고 10번 그 서술형 문제만 이제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클로드의 답이 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에 가장 근접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래도 양자교육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나오는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 1차 답에서는 제가 요구한 답이 안 나와갖고 제가 2차로다가 10번 문항이 답이 틀렸다고 막 그랬더니 이제 2차 이게 지금 표에서 보는 아래쪽에 있는 거 챗GPT나이던가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시티가 2차로다가 다시 답을 주는데 2차에서는 대부분이 제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재미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재미나이가 말 그대로 재밌더라고요.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위에는 이제 뭐 정의라든가 탄생병을 쓰고 나서 밑에 이철규 박사에 의해서 정립되었다는 그런 말을 답을 해서 이게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6주차의 것들 중에 저 리뷰를 들어갔는데
되게 이제 양자교육학이라고 그런 용어, 과목을 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한 5주차까지 하도 제가 강조를 하니까 아마 양자교육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익숙해졌을 겁니다. 여기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석박사과정 선생님들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영어로 다 HRT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HRT는 하모니, 릴레이션십, 트렌드.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서 조화, 릴레이션십은 관계, 그리고 흐름. 이 어쩌면 우리 지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도 같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져서 그 동양과 서양의 양자역학 이론 중에서 교육 철학적 의미를 찾아보고 거기에 홍익인간 정신을 더하고 그다음 뇌교육과 상관성을 찾아서 양자교육학이라는 이론을 제안을 했고 더불어서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인 홍익학습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우리의 뇌와 마음 건강과 그리고 나와 우리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와 우주의 행복과 평화를 그 추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AI 시대에 맞춰서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주교제에 대해 있는 쪽수를 제가 해드린 건데 그 입자, 파동, 양자 물리학, 중첩, 얽힘, 큐피트, 양자 컴퓨터 이런 용어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물리학에서의 어떤 뭐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 주된 내용들은 입자와 파동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입자와 파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양자 물리학이 됐는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지금 막 양자 물리학과 양자역학이란 말이 지금 막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따 지난주에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뒤 오늘 주 강의 중에서도 그게 완전하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어, 중첩과 얽힘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이제 주된 키워드다라는 걸 했고요. 양자 컴퓨터, AI 시대의 양자 컴퓨터에서 큐피트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교제도 있습니다. 어, 좀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23년에서 25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들의 어떤 주제, 논문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담아 놨습니다. 25년도에는 양자 터널링, 24년도에는 인공 신경망, 그다음에 23년도에는 그 펄스광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그 생성 물질의 생성 실험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그 양자라고 하는 덩어리라고 하는 그 소립자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 물리학상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주된 수업에 있는 것도 이 내용인데 그 주교재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캡처를 해서 주교재 60에서 61쪽에 이렇게 담아 드렸는데 요것이 하나의 그 서양 양자 물리학의 물리학이죠. 사실은 물리학의 계보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강의 후반부에 오늘 주 내용으로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도 있었는데 1900년에 막스 프랑크가 독일의 학자인 막스 프랑크가 양자라는 그런 그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물리학의 구분이 그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양자란 말이 나온 이유를 통해서 그 전은 고전 물리학, 그 이유는 현대 물리학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현대란 말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현재가 지금이 현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후반기 때 제가 강의할 때는 다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포함한 것이 사실은 현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 양자 이후에 나온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을 어쩌면 그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둘로 딱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의 대표적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으셨던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뭐 만유인력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그 밖에 이제 그 이중 슬립 실험을 통해서 입자 파동의 이중성 그 지난 시간에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여기서는 이제 현대 물리학 또는 양자 물리학 뉴키즈라고 MZ 세대라고 이제 그러겠습니다.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공부하던 그런 물리학자들을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양자란 말을 처음 쓴 막스 플랑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막스 브론, 그다음 아인슈타인과의 그 갈등을 벌였던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이제 조금 이따 그 연표소를 볼 수 있지만 고전 물리학과 그 양자 물리학의 사이에서 있었 그 시기 사람이거든요. 그 상대성 원리가 나왔던 게. 그래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아인슈타인을 고전 물리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게 있고 있었고요. 그다음 양자역학이란 말 우리나라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한글로다가 나온 거는 그 막스 보론이 1924년에 컨텐 메카닉이라고 이게 저 유럽 독일어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이 료시리 기각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걸 그 한자로 번역을 해보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 양자역학이란 말이 24년에 나오고 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그 이제 이론을 발표하면서 양자역학 이론이 정착이 됐다. 그래서 그 작년 2025년을 유엔에서 정한 양자과학 기술의 해다라고 해서 양자역학이 100년이 됐다. 이런 거죠. 기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2019년 10월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양자 물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생각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추구하는 뇌교육 원론에서의 그 주된 키워드도, 이제 문장도 아젠다라고 할까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거든요. 뇌에서 상상하면 그것은 모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뇌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뇌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소개해드린 책자는 그 이제 공식적으로 발간은 이제 4월 첫 주에 4월 8일 날 새롭게 수정정 모판으로 나온 뇌교육 원론 책입니다. 그 재미있는 양자역학에서 재미있는 그 회의가 1927년 10월에 있었던 벨기에에서 열렸던 솔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서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솔베이 재단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섯 번째 회의가 벨기에에서 열렸는데 그 다섯 번째 10월 달에 열린 회의의 그 주제가 양자역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제가 그 화면을 가리고 있는데 제 뒤에 보이는 그 흑백 사진이 원래 기념 촬영한 사진인데 AI가 칼라로 만드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1927년 10월에 이 모임은 역대 사상 최고의 정무다 모임이다. 왜? 29명 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미 27년도에 17명이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름을 써놨는데, 슈레딩거. 지난 시간에 왜 고양이, 6주차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거 영상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과 그 논쟁을 벌였던 닐스 보어, 드보로이, 그다음에 막스 보른, 그다음에 여기 막스 플랑크, 양자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는 아인슈타인, 광고에도 많이 나와서 헤어스타일이 있어갖고 잘 알죠? 그다음 여기에 유일하게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퀴리 부인 들어보셨죠? 여기 막스 프랑크 옆에 앉아 있고요. 퀴리 부인은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으로 두 개의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논쟁을, 양자역학을 가지고 벌이는 중에 그 MZ 세대, 그러니까 뉴키즈들이 주장하는 양자역학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아인슈타인이,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양자역학 이론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게, 사실은 양자역학이 되게 추상적이고 통계적인 거다. 집어던져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연산을 집어던져 갖고 맞아 떨어지는 걸 빨리 갖고 오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이게 통계를 가지고서 추측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다는 것은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과 않지 않겠냐. 그래서 신은 절대 주사위 놀이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은 정확하거든요.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지금도 물론 물리학에서는 논문을 검증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지만, 사실은 양자역학 이론들은 어쩌면 검증이 정확하게 됐다고 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보면 아인슈타인 고민이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 먼저 화면에 있었던 왜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막스 브론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네. 그 주교제에도 제가 그런 걸 잠깐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아인슈타인을 양자 물리학이나 근대 물리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고전 물리학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닐스 보어가 27년 10월 그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신에게 명령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얽힘과 중첩이라는 양자역학의 이론이 함께 이루어져서 양자역학 이론은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던진 말이 불확정성 원리였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이란 슈퍼포지션이란 말이 그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곳에 입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중첩이다. 이런 말을 우리말로 억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 좀 어려운 말이 됐고요. 얽히람이라는 것은 서로 멀리 있어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얽혀고 살아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후반에 얘기해 줄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양의 양자역학의 의문을 품은 그 물리학자들이 동양 사상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음양 오행이 우주,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 관계성이 있다. 서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친다. 공명이란 말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 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불확정성 원리에서 계속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관찰자 효과란 말이 그 슬리십 실험에서요.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찰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화에서도 얘기한 또 우리 뇌교육에서 얘기하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제가 왜 그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고사성어에 하나 있다. 왜 그 중국의 국경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그 말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그, 이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세옹지마, 그러니까 새, 국경에 있는 할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랬는데,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그 인력 차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끌려가게 됐는데, 마침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다리를 다쳐서 속상했는데 전쟁터에 끌려나지 않게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지사, 뭐 우리 세옹지마다 그 우리 사람의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 그거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제가 혹시 양자와 역학은 유사과학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렇게 양자역학은 또 AI 시대에 와서 더더욱 확률, 관계, 이미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더 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AI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속도가 높은 반도체들이 이거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양자 컴퓨터, 예를 들면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안 나왔다면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은 차차 시간이 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쩌면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인간 사대, 휴먼 시대도 보는 시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얘기들인데요. 미리 예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들이 그 서양의 물리학들이 아주 그냥 입자가 작은 것들을 찾느라고 미시적이었다면 이제 동양의 우주적인 거시적인 그런 시각이 바뀌면서 닐스 보어는 상보성 원리를 얘기하면서 자기 가문의 휘장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음양의 마크가 들어있는 휘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이중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고요. 그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양자역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 에너지 학설 같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아예 그 물리학자는 서양의 물리학, 양자 물리학과 동양의 세계관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보면 그 이 물리학의 도라고 해갖고요. 그 동양의 도, 우리 기운 이런 얘기를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동양 양자 물리학과 동양 사상,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그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 양자 의학, 양자 심리학, 양자 불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한
양자교육학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됐다. 이제 다시 한번 한 화면에 주교재 39쪽, 47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줄에 모아봤습니다. 1900년에 막스 프랑크가 양자란 말을 쓰면서 이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시대로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중 슬립 실험을 통해서 입자 파동의 어떤 이중성이 거론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양자 물리학에서 관계와 흐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을 한 사람들이 닐스 보어, 데이비드 본 프리처 카프라가 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막스 보론이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1925년이다.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으로 이론을 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행렬역학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교재에도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그 정한 양자역학, 양자과학과 기술의 해 100주년이 그래서 작년에 100년 되는 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얘기할 건데, 그래서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담긴 교육 철학적 의미처럼 서양의 양자역학에도 이렇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즉 물질, 에너지, 의식,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 이 모든 동심을 어우러지는 뭐 생물이든 무생물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양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에서 주는 교육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동양과 서양의 양자 역학 이론에서 주는 교육적 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사상인 음양오행에서 주는 교육 철학적 의미는 하늘과 땅, 양, 아니죠. 아유, 양음이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뭐 음식, 색깔, 느낌, 이거 음양오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푸드 테라피, 컬러 테라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이 원활할 때 나는 물론 우리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온 우주가 평화스럽다. 이런 것들이 음양오행에서 주는 교육적 의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사상인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평화스럽고 건강한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 자연, 사물, 우주는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 건강하게 서로 살아가고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라고 그랬죠. 하모니, H. 그리고 이럴 때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교육학이고요. 이 조화와 상생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해당되는 홍익인간 정신, 홍익 정신에 담겨 있고요. 그 홍익 정신을 가치관으로 해서 그 천지인 학습 5단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홍익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요거는 이제 그 10주차, 11주차 때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대체 수업이라서 좀 짧게 마치고서 줄여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몇 개 제가 무료로 쓰고 있는 다 저는 현재 유료로 쓰고 있지 않고요.
그 AI, 이제 생성형 AI, 뭐 어시스턴트 AI라든가 이런 AI들 중에서 그 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 네 개한테 제가 아래 명령을 했어요. 그대로요. 한글로다가 했습니다. 한글로다가 서양 물리학 학 서양 물리학 학자 연표를 만들려고 해. 고전 물리학부터 근대 물리학, 양자역학,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진 현대 물리학까지 연도, 학자, 사건 순으로 연표를 16대 9 크기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줘서 왜 16대 9 크기로 했냐면요. 제가 여기 오늘 그 강의에 쓰려고요. 파워포인트 지금 화면이 16대 9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JPG 파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얹히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다가 그대로 이 제미나이, 챗GPT, 퍼블리시티, 클로드에게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거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챗GPT입니다. GTP. 그다음 요거는 그 클로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요것이 펄플렉시티인데 펄플렉시티는 꼭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좀 고리타분하다고 할까요? 너무 그 논리적으로 들어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너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미나이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 챗GPT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 펄플렉시티가 만든 겁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제 그 요즘에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라 그러면 한글이 많이 틀렸었어요. 오타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챗GPT가 오타도 거의 한 개도 거의 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인데도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뭐 디자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요건 이제 클로드인데도 이 연도도요 지금 하나도 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도 약간 아쉬울 테니까 펄플렉시티 거는 좀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 보면 분류를 지가 고전 물리학, 근대 물리학, 양자역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에는 얼버무렸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얼버무렸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재밌게 이렇게 사람도 비슷하게 그렸고요. 아주 재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미나이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채찌피티 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미나이는 고전 물리학, 근대 물리학으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 근대 물리학을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다음 이 그 막스 플랑크의 양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를 근대 물리학을 했고요. 그다음 닐스 보부터는 양자역학으로 아예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얘기한 이 뭐 여러 가지 좀 거기 제가 강의에서는 얘기도 안 한 뭐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프리처프 카프라 거 책까지도 이렇게 아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갈릴레오가 약간 오타는 났습니다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턴을 고전 물리학을 봤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다음 뭐 막스 플랑크 이런 것들은 근대 물리학. 그다음 그 양자역학은 보어, 하이젠베르크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슈레딩거 방정식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좀 명확한 건 챗GPT가 좀 글자는 작지만 챗GPT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의 물리학 연표를 가지고 그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기가 붙였어요. 서양 물리학 연표, 고전 물리학, 근대 물리학, 양자역학,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진 현대 물리학이고요. 그 고전 물리학은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근대 물리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양자역학은 20세기 초부터 1930년대까지, 동양 상상에 관심을 가진 그 현대 물리학은 20세기 중반부터 그리고 현대까지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아주 연도도 정확하고 그림도 아주 잘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1609년, 그다음 아이작 뉴턴 1687년, 그다음에 베르누지 정리 좀 들어보셨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뭐 양자 고전 물리학이 우리 오늘 강의하고는 그렇게 관련이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죠. 예, 그 조세프라든가 맥스웰도 그 물리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고전 물리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의 전기적 성질을 예언했거든요. 이 저 그 맥스웰은요. 그 됐고요. 근대에 와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그 X선, 우리 X선 혹시 아시죠? 그 X선 촬영했다는 거죠. 그 뭐라 그래? 그 이 뭐 가슴 사진 찍을 때 뭐 우리 저 MRI라던가 뭐 이런 거 저기 쓸 때 했던 이것이 저 먼저 최초가 된 거죠. 그래서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퀴리 부인도 근대 물리학의 자로다가 그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래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상대성 이론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광전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 광전 효과라고 해서 전기 신호의 그 전기의 빛의 신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빛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갖고 이것이 그냥 아인슈타인을 전 세계적으로 모르 그 어린아이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게 이름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최근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반도체라든가 그 이 휴대폰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바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그 MZ 세대인 그 뉴키즈들인 이런 막스 플랑크부터 그다음 닐스 보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챗GPT에서는 그래도 아인슈타인을 양자역학에다가 집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양자성을 제한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고 포함을 해줬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그 양자역학을 인정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자로 분류한다. 근대 물리학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드보이르라는 사람이 이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시죠? 거기에 그러면서 그 파동력학이라는 걸로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드디어 양자역학을 인정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이 하이젠베르크라던가 이런 사람과 함께 있네요. 막스 프랑크가 1900년에 그 양자란 말을 한 거, 요거 맨 앞에 있네요. 예. 그리고 거의 챗GPT가 상당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논문에서도 상당히 그 많이 강조를 한 제가 참고를 했던 강길전 교수님의 의대 교수님이신 그 양자의학을 쓰신 분이 데이비드 부은 교수의 이론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저도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데이비드 부은 교수의 이론을 수문 변소 이론이라든가 우주 LNL 약설 이런 것들을 어,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동양 사상과 연결지려고 하려고 나왔던 거고요. 어, 지금 어디던가 나온 프리초프 카프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프리초프 카프라는요. 그리고 이 도예 물리학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그 번역돼서 나온 거 있습니다. 아주 챗GPT가 상당히 번역도 잘했고요.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와서는 뭐 그 휠리라던가 그다음 로벨리 이런 사람들이 그 있고 요즘 그 최근에 와서 뭐 많은 물리학자들이 젊은 물리학자들이 동양 사상이라든가 의식 그다음 또 명상과 연결져서 어 이 서양의 물리학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뇌교육 또는 뇌건강 이론들이 동양의 음양오행과 서양의 그 양자역학의 그 이론적인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거기 밑에 챗GPT가요. 자연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순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양성 대체 수업이라서 좀 짧게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어, 다음 주 9주차도 역시 그 실시간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짧게 설명했던 물리학 연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언급됐었는데 끄트머리에서요. 양자 물리학자와 동양사상을 관심 있던 그런 학자들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주차에서는요. 도대체 양자 물리학이 뇌교육과 뇌과학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제 초여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벚꽃이라던가 이른 봄꽃에 이어서 지금은 또 철쭉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팝나무, 조팝나무들이 아주 지금 아름다운 초여름, 늦봄의 그런 꽃의 축제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씨에 봄도 즐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